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드디어 이제 본 강의 첫 번째죠. 1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1편이 법과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자, 이런 식으로 나갈 거고요. 법과 정치 보시면은 크게 이제 6개의 테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제1장, 제2장 이렇게 돼 있죠. 2장까지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 영역이고 3장 나오고 있죠. 3장. 여기는 우리나라의 헌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헌법 공부하는 거고. 자, 4장 들어가시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개인생활과 법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가지를 공부하게 될 건데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민법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여러 가지 법이 나온다고 이게 법학개론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얄팍하게, 되게 얄팍하게, 되게 넓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는 제가 이제 많이 강조드리는 건데 굉장히 많이 박식해집니다. 이거 공부하고 나면 개인생활과 법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과 법 이렇게 돼 있죠. 5장. 그래서 이쪽은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법. 그래서 공법의 안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가 다루는 대표적인 게 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법. 자, 요런 이제 두 가지 큰 주요 법률들이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6장은 국제정치화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도 동시에 국제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국제법. 자, 이렇게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만큼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단순 용어라든가 아니면 개념만 갖고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 자, 이렇게 출제된다 해서 밑에 나오고 있죠.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헌법 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치주의. 요즘 또 법과 정치에서 법치주의 관련해서 굉장히 또 자주 물어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장부터 들어갑니다. 1장 민주정치와 법. 그럼 우리가 이제 법과 정치는 어쨌든 법하고 정치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는 정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다 그랬죠. 그럼 과연 정치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정치를 공부하니까. 그러면 정치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뭐 대통령이, 그렇죠? 뭐 해외 순방을 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디 시장을 방문하고 이런 것처럼 어떤 대통령의 활동 이런 게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 뭐 국회의원들이 뭐 표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잖아요. 가장 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런 게 이제 가장 좀 정치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익숙하게 떠오르는 현상들입니다. 자, 이것과 그 다음에 또 한 축을 볼게요. 반장선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반장선거. 이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우리가 정치에 대한 개념 요소를 정확하게 찝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거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잖아요. 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되게 정치를 잘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정치고 이것도 정치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권력.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권력을 수반으로 하는, 딱 권력에 초점을 맞춰갖고 권력을 가진 소수만이 하는 이러한 활동을 이제 좁은 의미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하고 지금 결부됐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처세술 이런 거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처세술 혹은 인기. 물론 뭐 정치인들도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본질을 따져보자면 이쪽은 권력이 바탕이 됩니다. 이쪽은 처세라든가 인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중간 결론을 좀 내보자 하면은 요건 좁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 좁은 의미의 정치. 자, 요거는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가 뭐냐라는 건 지금부터 제가 책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사전적 개념이 있죠.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권력의 획득이 나오죠. 그래서 정치의 본질은 권력입니다.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항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 그래서 본질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권력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밑에 좀 체크할게요. 적용 영역에 따른 구분해서 일상적 의미의 정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좁은 의미의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적 의미의 정치.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란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정당인, 뭐 대통령 이런 것처럼 권력을 기반으로 국가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활동. 권력을 기반으로 국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활동. 그쵸?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자, 정치를 이렇게 좁은 의미 혹은 일상적 의미로 이해하는 관점을 국가현상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란 국가에 맞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무슨 현상설? 이렇게 연결되는 걸 요 관점을 국가현상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현상설. 그럼 이제 이쪽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본질적 의미의 정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넓은 의미의 정치는 본질적 의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의 본질이 이거구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반장선거 직장 생활에서 이제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하고 처세에 능하고 이런 거.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뭐 그런 것들. 정치란 유독 특정인에 국한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관한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치란 꼭 이렇게 국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다. 어떤 공동체, 다수인이 모이면 거기서 정치활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관점을 무슨 현상설? 자, 이것을 집단현상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현상설. 됐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험제로 나오면은 되게 쉽겠죠. 쉽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례를 구성하겠죠. 뭐 이런 직장생활, 뭐 반장선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주겠죠. 자, 그 밑에 잠깐 볼까요? 공자는 정치는 옳고 바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자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사회적 존재이면서 정치적 동물이라는 거죠. 자, 책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Q&A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하면서 질문 받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습니다. 실제 질문 받았던 거예요. 사회적 존재이면서 정치적 동물이죠. 사회적 존재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사회잖아요. 사회는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거든요. 그게 사회거든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죠.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동물이란 말은 요거 생각하면 되죠. 이런 처세. 그렇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처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현대적 의미의 정치는 뭡니까? 한마디로 이제 묶어갖고 정리할게요. 정치라고 한다면 이제 이걸 다 묶어갖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뭔가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권력으로 해결하든 아니면 강제를 쓰든 아니면 어떤 제도를 통해서 거기에 규범을 적용시키든 간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관계. 자, 이해관계가 대립하죠. 자,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란 게 왜 생깁니까?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 갈등입니다.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걸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 갈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신도시를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 한 곳밖에 이제 조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딸린 어떤 행정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한 곳에밖에 유치를 못한다고 한다면 서로 이제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 유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이제 서로 어떤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어떤 법을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정책적인 결단을 내린다든가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렇죠. 이게 어떤 정치의 가장 큰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평등할 수 있게, 그죠? 공동체의 목표 달성. 평등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공동체가 원하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게 평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어떤
복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자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정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자,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렇게 이해관계나 아니면 갈등을 이렇게 조정 내지 조절하다 보면은 그게 말로만으로는 안 되죠. 물론 이제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이러다 보면 대화나 타협으로 물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공권력이 동원되고 그렇죠. 강제력이 수반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권력이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자, 볼게요. 현대적 의미의 정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며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간의 활동이다. 자, 그래서 정치의 발현 양상은 제가 방금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권력. 자, 여기 보면서 권력을 수반하죠. 자, 이때 권력은 어떻게 얻어진 권력입니까?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얻어진 권력이죠. 그러니까 힘이잖아요, 힘. 자, 힘은요, 여러 가지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을 크게 여기 나온 권력과 그 다음에 폭력으로 나눠볼 수도 있잖아요. 폭력. 그럼 뭔 차이입니까? 둘 다 힘인데. 폭력도 힘이죠. 무슨 차이예요? 이거는 합법적이고 정당성이 있는 거죠. 정당성이 있단 말은 승인을 받은 거죠. 합법성이란 법적으로 이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힘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 그래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나에게 그런 권한이 부여되었거나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선거와 투표, 법률의 위임 등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경우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다 공부하긴 할 건데 초반에 공부하면서 되게 용어에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하고 투표가 나왔는데 이걸 그냥 넘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의문을 품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나누자면 자, 방금 이 용어가 나왔는데 그냥 넘긴 분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분이 있다면 일단은 공부할 때는 뭔가 자꾸 호기심을 갖고 의문을 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선거하고 투표는 막 혼용해서 써요. 근데 알면서 혼용해도 돼요. 알면서는. 근데 이 명확한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혼용을 한다면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선거는 예전에 관리를 선발하다 할 때 나온 말이에요. 선발하다. 그래서 이거는 선출하는 거예요. 선출하는 게 선거예요. 그러면은 자, 한 명을 선출할 거예요. 예를 들면 뭘 하든 간에 뭐 반장을 뽑던 국회의원을 뽑던 조장을 뽑던 누구를 뽑던 한 명을 선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때 선거한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선출할까요? 한 명을. 박수? 아니면은요. 환호성? 제비뽑기? 여러 가지가 있죠. 표를 투척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표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표수로 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는 표를 투척하는 겁니다. 이 선출을 위한 하나의 수단 또는 방법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좀 맞물려 있지만 다른 겁니다. 다르지만 또 동전의 앞뒷면 같죠.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법률의 위임 등 정당성, 합법성. 그래서 정당성은 승인을 받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합법성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 공동체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연결된다. 자,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정치가 뭐라고요? 자,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 내지 조절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목표 또는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하다 보니 뭐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권력을 통해서 이거를 행사한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독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것은 오늘날의 어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이건 안 맞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것이 다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은요 국민의 어떤 여론 자 어쨌든 다양한 어떤 의견과 다양한 여론들을 수렴해서 그에 따라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수 의견 또는 국민의 여론 혹은 국민 주권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그렇죠? 국민의 의사가 중심에 있는 그렇죠? 그러한 원리를. 그래서 이와 같은 권력을 수반하는 정치 활동은
다수 의견이나 국민의 여론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거죠. 민주주의. 이렇게 민주주의하고 연결돼서 정치가 행해질 때 이것이 바로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은 의미를 쓰이는데 약간은 좀 틀린 거죠. 이게 민주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민주주의와 민주정치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좀 혼용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민주주의가 정치하고 결합되면 민주정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린 지금 정치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용해서 쓸게요. 자, 됐습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주주의와 연결된다. 1인이 지배하는 독재나 소수가 지배하는 엘리트 정치 혹은 과도 정치. 자, 과두제 혹은 과도 정치는 소수 지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걸 과두제 혹은 과도 지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의 참여를 전제로 한 민주정치. 됐죠? 이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연결이 좀 되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본 강의 첫 시간이고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개념을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지금 법과 정치 중에 정치를 공부하는 첫 시간이니까 되게 좀 자세하게 이 정도면은 개념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좀 잘 이렇게 숙지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정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그린 그 도식을 생각하면서 이게 나중에 술술술 입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좀 이해가 안 되겠죠. 자, 아까 정치를 좁은 의미로 봤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관점으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자, 정치의 의미를 좁은 의미로 본다라고 한다면 무슨 관점? 좁은 의미로 보면 국가에만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현상설. 자, 정치를 넓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반장 선거, 회사 생활, 저 사람 처세 잘해, 저 사람 정치 되게 잘하네. 모든 집단, 어떤 공동체에서든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하는 게 정치다. 자, 이거는 집단 현상설. 자, 연결해 볼까요? 이제 내용. 자, 국가 현상설은 뭡니까? 정치는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이다. 이해되셨죠? 통치기구. 나중에 다 용어가 정리가 되겠지만 앞에는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설명드릴게요. 제 강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 강, 조금 더하면 한 2강, 조금 더 진행하면 3강 정도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같이 하시면은요, 제 스타일이 이제 많이 적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용어 나오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통치기구 나왔죠? 자, 통치기구는 그냥 3권 생각하시면 그게 제일 쉽게 와닿습니다. 3권 생각하세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생각하시면 됩니다. 3권 이런 통치기구. 자, 요걸 통치기구라고 얘기해요. 이제 뭐 다른 과목을 또 공부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저걸 진지하게 얘기하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치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과 관련된 일에 한정한다. 국가가만 강제력을 독점한다. 소수의 정치가들의 행위다. 이쪽은 그래요. 자, 오늘날의 어떤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정치는 모든 집단에서 나타납니다. 자, 심지어는 기업들도 안에서 막 이제 내분 발생하고 투쟁 벌어지잖아요. 그건 순수하게 경제활동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정치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자식 간의 어떤 서열 다툼 이런 거는 정말 전형적인 정치죠. 그건 정치입니다. 모든 인간 사회는 지배 피지배 관계가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가족 내에서도, 그렇죠? 부부 간에도 여러 집단 간의 갈등 해결 행위가 바로 정치다.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지혜가 있고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이런 활동들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민주정치와 민주주의가 같은 말인가요?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한 번씩 읽어보세요. 실제 다른 학생들이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질문한 것도 있고 저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 저한테 와서 질문한 것도 있고 근데 그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별로 이렇게 꼭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온 것도 사실 시험에 막 나오는 걸 제가 임의로 만든 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좀 공유해보자 이런 거예요. 다른 분들이 저한테 질문했다면 우리 수업 듣는 수험생분들도 아마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치적 동물, 이것도 이제 나왔죠.
자, 지식인은요, 다는 제가 할 수가 없고요. 뭔가 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게 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쯤 알아두면 좋을 이런 내용들은 좀 짚고 갈게요. 이 안에서 물론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지식인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자, 지식인 두 번째 정치와 권력 보세요. 자, 마키아벨리 간지와 용맹 이렇게 나와요. 간지. 간지는 뭐예요? 간지. 그 간지가 아니죠. 이건 간사한 지혜를 얘기합니다. 간지와 용맹을 같이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군주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1차적 과제는 최소한 세력 있는 집단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데 있다. 이런 게 정치입니다. 이를 위해 군주는 여호의 간지와 사자의 용맹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 필요하다면 악의 길에도 서슴지 않고 발을 들여놓아야 된다. 자, 이게 그래서 이러한 성격이 강한 사람들을 마키아벨리즘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이란 말이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비열하고 거짓된 행동도 서슴없이 하는 성향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그래요. 즘. 뒤베르제 야누스의 얼굴. 그래서 야누스 보시면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이렇게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문의 신이에요. 문.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뒤베르제는 투쟁으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투쟁은 뭔가 격동, 그죠? 변화 이런 거죠. 진보 이렇게 가는 거고, 질서는 조화, 균형, 안정 뭐 이런 쪽이잖아요. 전자는 힘이 설득보다 효과적이며 정치적 갈등의 근본적 해결은 힘에 가능하다고 보는 성악설. 성악설은 뭐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게 태어난다. 악하다 이런 입장이죠. 후자는 인간은 본래 선하며 이성적인 존재로 보는 성선설. 인간은 본성, 선천적으로 착하다. 나중에 이제 사회계약설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뿐 아니라 상호 계약을 통해 준수한다고 본다. 막스 베버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해서 물어보진 않는데, 막스 베버는 이제 관료제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제 관료제 이념령이라 그래갖고 관료제에 대해 개념 정립을 이제 내려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정부 조직 자체가 관료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료제에 대한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씩은 거의 매회 어딘가에서 나와요. 국가직에 안 나오면 지방직에 나오고 서울시에 나오고 사회복지직에 나오고 아니면 경찰직에 나온다거나 등등등. 그래서 관료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관료제 개념형을 정립을 해주신 분이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적 정렬 이외에 멋있죠. 권력이라는 근대적 악기의 연주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권력을 연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정치 기능의 시대적 변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정치학 석사는 정치 전문대학원에서 참고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학문적인 물론 이론적인 정치도 공부하지만 실제 정치인들 있잖아요. 현직에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 현직에 계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출마하려는 분도 계시고 시의원도 되게 많고 구의원도 많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지금 제가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자면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정치와 우리가 공부하는 정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별개일 정도로 현실에서의 정치는 이렇게 학문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참고로. 그건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치 기능의 시대적 변화.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까요? 기능을 보는 겁니다. 정치 기능. 정치의 기능이 뭐냐? 라고 한다면 전근대 사회에서가 있고, 전근대 사회는 그냥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근대 이전을 얘기해요. 근대 이전. 그럼 근대는 언젠데요? 근대 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자,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 3대 시민혁명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 자, 이걸 겪으면서 이제 근대사회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대사회에 돌아가면 자유의 개념이 싹트게 되고, 그렇죠? 자본주의가 도래하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계급이 더 분화되고 막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로 오게 되죠. 현대사회. 복제 개념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보통선거가 확립되고, 정치 참여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막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때 어떤 기능이 있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대 이전이기 때문에 중세 사회일 수도 있고, 뭐 고대 사회일 수도 있어요. 중세 사회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황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기사들이 말 타고 다니고 있고, 영주가 있고, 봉건제라고 하죠. 그 이전에 이제 고대 사회죠. 조금 더 들어가면 원시 사회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전근대 사회는 국가의 기능만 강조됩니다. 국가의 기능.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이제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자, 우리 종족을 공격했어?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런 거죠.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자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국민에 대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규제를 하고, 각종 규제를 하고, 철저하게 국가의 어떤 권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철저하게. 그래서 이때 전근대 정치 기능은 주로 국가만이 하는 겁니다. 국가만이 하는 거죠. 철저하게 국가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져 있죠. 국가 권력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시민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시민혁명이 아직 뭔지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시민혁명의 결론을 내리자 보면 이 절대적인 왕의 권력을 시민들이 뭉쳐갖고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시민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치의 기능은 참여가 더 이제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민의 권리가 신장됨으로써 이 시민들의 어떤 그 투표권이라든가 선거 참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시민 권리 혹은 자유의 신장. 자, 이런 쪽으로 이제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 다만 한계가 있었겠죠. 그렇죠? 모든 계층이 다 참여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제 어떠한 기능이 나타나냐? 이때는 정치 참여가 있었지만 제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사회로 옴으로써 보통선거제가 확립됐죠. 일정 연령이면 누구나 다 선거 혹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선거제 확립.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게 되죠. 근대사회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거예요.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라. 자유만 달라. 라고 해놨더니 사회적 약자, 예컨대 노인, 아동, 여성, 그죠? 여성,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자유를 줘도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그들을 구제해주기 시작합니다. 복지 개념이 이제 대두되죠. 복지. 정치 기능이 주로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구제해주는 혹은 사회적 약자를 보여주는 복지. 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고 또 이제 정치 참여가 이땐 제한됐지만 정치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시민단체, 이익집단, 심지어는 개인들까지도 정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각종 감시, 비판 이런 기능들이 이제 수반이 되는 거죠. 자, 맥락 아시겠나요? 자, 한번 볼까요? 전근대 사회, 국가를 전형적인 정치 집단, 즉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주로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자,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계기로 변화가 생겼다. 근대 사회의 배경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 그렇죠? 이걸 배경으로 해서 입헌주의가 뭐예요? 헌법에 입각한 통치.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다 공부하니까 지금은 뭔가 헌법에 따라서 통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의제는 아실 겁니다. 대의제는요, 간접 민주주의와 같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 선거를 왜 합니까? 대의제 하에서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죠. 의원이잖아, 의원. 의회 의원이잖아요. 이들이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의제입니다. 같은 말로 간접 민주정치, 권력분립제, 삼권분립. 자,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민주정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투표권과 선거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개인의 자유, 시민의 권리. 경제적 측면은 산업혁명. 그래서 기존에는요,
다 수공업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산업혁명은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은 기존의 어떤 수공업에서 이제 탈피한 거죠.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계가 도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실과 바늘로 짜던 걸 이제 방직기하고 방적기를 통해 갖고 기계를 돌리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산업혁명 처음 시작된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이 어떤 이런 이제 면 쪽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되게 많았는데 사람이 기존에서 손으로 하던 게 아니라 방적기하고 방직기, 그러니까 실 짜는 기계와 배 짜는 기계를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 기계가 도입되게 된 거고, 그다음 증기기관차, 교통의 발달. 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제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죠. 여기서 나타난 게 뭐예요? 바로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그렇죠? 돈이 부를 창출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개인이 갖고, 자본주의.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자본주의. 빈부격차가 생기죠. 가진 자는 계속해서 갖고, 못 가진 자는 계속해서 이제 혹사당하고. 사회적 측면은 인구의 증가와 행정 수요. 여기서 말하는 행정 수요의 증가는 우리식으로 지금 쉽게 표현하자면 바로 민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원. 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고 관리해줄 수 있는 공무원 집단, 관료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관료제. 문화적 측면에서 르네상스 말 어렵죠. 이거는 인간 중심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 중심 문화. 그러니까 인간 중심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고전 문화. 자, 우리가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긴 한데 기억 당연히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물론 좀 다루긴 할 건데, 고대 그리스 아테네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저 먼 과거로 들어가 보면 문화적인 이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조각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예술 활동이나 이런 게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되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시기가 지나서 중세 사회가 오잖아요. 뭐 중심입니까? 모든 게 신 중심이죠. 신이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보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인 그림. 그죠?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가 대두된 거죠. 르네상스가 대두되면서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 고전. 과거 그리스 아테네 이런 시절의 고전에는 굉장히 인간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이런 문화를 다시 이제 복구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르네상스 종교계요. 그래서 종교 타락을 비판한 거죠. 그걸 배경으로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상. 합리주의적인 사상은 인간의 이성에 입각한 거죠.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이제 중심에 두는 겁니다. 자, 중세 사회에 제가 계속 신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게 먹혔잖아요. 어쨌든 교황이 왕에게 왕관을 수여하고, 그게 그때는 먹혔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뭐지? 신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황이 신의 대리인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합리주의, 이성적 사고, 이게 이제 근대 사회를 도래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정치의 기능은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이해되며 국가의 통치와 더불어서 선거권의 확대를 위한 시민운동. 그래서 이때는 아직 정치 참여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어떻게 돼요? 다양한 정치 참여 주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수 권력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죠. 이익집단은 자신들이 속한 특수이익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협회, 그죠?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약사협회, 의사협회, 이런 협회 가장 대표적이죠. 기타 사회단체, 개인까지도 정치적 의견을 표출합니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해요. 민원을 넣고, 그죠? 온라인으로 이제 정부에다가 민원을 넣고, 찾아가서도 뭐 이제 예를 들면 진정을 하고, 그다음에 SNS 활동을 통해서도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고, 집회에 모여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채널이. 그래서 이때는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며 정치적 의사를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방금 공부한 정책 기능까지.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했죠. 과연 정치가 뭐냐, 그리고 정치의 기능이 이 시대별로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걸 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가볍게 질서 유지. 자, 정치의 어떤 근본적인 기능이나 목적 중에 하나 질서 유지잖아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